1910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의 통제하에 식민지 민중으로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식민지 시기의 삶은 다른 나라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기에 오로지 이 나라 조선에서만 벌어진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본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일본이 관여했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그대로 우리 식민지 민중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니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전교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우리의 식민 지배 시기 혹은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1, 2차 세계대전의 전반적인 흐름, 원인, 진행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1,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식민지 쟁탈전, 독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 남는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죠. 그게 20세기 와서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뻥 하고 충돌을 빚게 됩니다. 한편 베르사유 체제. 베르사유 체제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승전국들이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철저하게 짓밟고 오로지 승전국을 중심으로 한, 승전국을 위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베르사유 체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 이긴 자들의 독식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베르사유 체제. 한편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920년대, 즉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1920년대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 물론 승전국들의 이야기겠죠. 승전국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자본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인 경제 성장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경제공황이었죠. 경제공황을 통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어느 정도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공황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독일과 같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국가는 그 공황의 위기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독일과 같은 패전국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자기들의 민족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이른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리고 일본의 전체주의의 대두는 결국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이 전체주의 국가들 사이에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두 개의 대결 구도가 펑 하고 전쟁으로 터진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결국 공황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전체주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체주의 국가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진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대전의 결과, 국제역에서는 어떻게 변했나요? 프린트에는 딱히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미리 간단히만 밟으면 이른바 냉전체제가 확대되죠. 냉전.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본격화되었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그랬죠. 식민지 쟁탈전은 삼국 협상국과 삼국 동맹국 사이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대표하는 삼국 협상국,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삼국 동맹국 사이의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이 갈등의 민족주의적인 양상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삼국 협상국 측에 러시아가 대표되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 슬라브 민족의 맏형 역할을 하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슬라브 민족주의가 대단히 팽배해지고 있었고요.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 원래 같은 나라죠. 둘 다 게르만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들이 유럽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을 무렵에 1914년 발칸반도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발칸반도 보실까요?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이곳이 중세 유럽 때부터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충돌이 빚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요. 20세기 와서는 슬라브 민족과 게르만 민족 사이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빚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칸반도 북부에 있었던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먹어보려고, 서로 점령하려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먼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이른바 전승축하식,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는 전승축하식을 벌이는 그 장소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도착해 있었는데요. 당시 이것을 질투하고 혹은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점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세르비아계의 한 청년이 식장에 나타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쏴서 암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1914년 사라예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사망합니다. 황태자가 사망한 오스트리아에서 즉각 세르비아 측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얽혀 있냐면요. 오스트리아는 바로 게르만 민족 국가죠. 한편 그 선전포고의 대상이 됐던 혹은 암살의 주체였던 세르비아는 바로 슬라브 민족 국가였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선전포고는 그대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세르비아 뒤에 있었던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뒤에 있었던 독일 간의 본격적인 전쟁의 확대로 이어졌고 결국 이것은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사이에 본격적인 전면전의 형태로 나타났으니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14년의 사라예보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사건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속전속결로 유럽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확전으로 이어져 나갔는데 이때 독일이 속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패됩니다. 거기다가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죠.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가장 강력했던 국가 중 하나였던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은 길고 긴 수렁 속으로 빠져들다가 마지막에 킬 군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1차 세계대전은 결국 독일의 패전으로 마무리가 되죠. 중간에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1917년에 발생했던 러시아 혁명은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던 사람은 독일의 칼 마르크스였죠. 19세기 중반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만들었던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근거에서 만들었던 사회주의 이론이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혁명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레닌의 주도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 혁명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3월 혁명 그리고 11월 혁명이 바로 그것이죠. 3월 혁명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혁명을 주도했던 것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했던 1차 혁명인 3월 혁명 이후에 이제 이른바 러시아의 절대왕정 로마노프 왕조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당시 러시아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괜히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발을 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전쟁 비용이 소모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게 되자 저 전쟁에 왜 우리 러시아가 참여하느냐,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문제는 자유주의 정부가 1차 세계대전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노동자 계급 그리고 농민 계급, 특히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이 11월에 제2차 혁명을 일으켰으니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볼셰비키란 당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정당을 부르는 명칭인데요. 볼셰비키가 제2차 혁명을 성공하고 이른바 사회주의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탄생을 드디어 선언하게 되는 거죠. 혁명을 성공했던 레닌은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 조약, 평화를 강구하는, 즉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를 선언한 거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발을 뺍니다. 발을 빼고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 정책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레닌은 코민테른을 결성합니다. 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약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코민테른의 결성은 가장 중요한 목적,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공산주의를 전 세계로 확
확산시키기 위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당장 공산주의의 적은 무엇이죠? 자본주의이죠. 따라서 공산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세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식민지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였죠. 자본주의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독점 자본가들이 식민지를 경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던 코민테른에서는 전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을까요? 그것은 약소민족의 독립은 곧 무엇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식민지 해방투쟁, 즉 민족 독립운동도 코민테른이 지원을 했을까요? 그렇죠. 지원을 하죠.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식민지 민중이었기 때문에 코민테른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민테른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른바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게 되는데요. 민족통일전선이란 무엇이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식민지 민중들이 공산주의자도 있지만 일반적인 민족주의자도 존재하죠.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딱히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민족주의자들을 식민지 민족해방투쟁, 즉 독립운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있어서 당장 공산주의가 힘이 약해요. 이 식민지 내에도 공산주의 힘이 약하죠. 민족주의도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만 따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레닌은 코민테른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게 되냐면 각 식민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손을 잡으라고 지침을 내리냐면 바로 이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그게 민족통일전선이에요. 민족통일전선이란, 그럼 정리하자면 제국주의 국가와 맞서 싸우는 식민지 민족은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상관없이 통일을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 즉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 사이에 정치적 연대, 군사적 연대를 강조했던 용어가 민족통일전선이죠. 이것이 나중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른바 좌익과 우익 사이의 합작, 좌우합작 운동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레닌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소련이죠. 소련을 결성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확대하고 있었던 레닌은 그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주의 연합체계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맞서게 되는 되게 중요한 냉전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한편 레닌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한계를 느낍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결정적 한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현실에서 발견합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을 현실의 사회주의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 의욕이 저하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였던 레닌은 사회주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사유재산제도의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의 일부 혹은 상점 소유의 일부 등을 인정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사회주의 요소에 끌어들이는 실험을 단행하게 되죠. 이런 것을 New Economic Policy, 신경제정책이라고 하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고,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승전국의 수뇌부들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거뒀던 승전국의 수뇌부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파리에 모입니다. 그것이 1919년 파리 강화회의죠. 파리 강화회의,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강화,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으니 사실은 승전국들이 전쟁 이후에 국제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곳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강화회의가 열린 파리입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독일과 러시아의 단독 강화를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합국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1918년 1월 8일 제14조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원칙은 자유주의와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세계 질서를 구상하는 원칙입니다. 이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승국들은 전후 세계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강화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전쟁 시 피해가 막대했으므로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구체화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대단히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윌슨의 세계 평화안 14개조였죠.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했던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총 14가지 안들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식민지 민족도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에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1919년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편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들 위주의 국제질서의 개편에 대한 공통의 의견을 모은 승전국들은 베르사유에서 독일과 함께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가지고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 독일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을 짓고 베르사유 조약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데요. 베르사유 체제, 이것저것 복잡한 내용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최대한 짓밟아 버리는 거죠. 왜? 너희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승전국이었던 우리 말만 니네가 듣도록 해 라고 하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민지와 영토를 다 뺏어버렸고요.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 무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책임을 물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승전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베르사유 체제가 진행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안에 따라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평화를 강구하기 위해 탄생하였던 국제연맹이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처음에 제안했던 미국이 미국 내 의회의 반대에 의해서 국제연맹에 불참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독일을 아예 처음부터 왕따시키고 제외시켜버려서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공산주의를 대표하고 있었던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이 이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분명 출범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반쪽짜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결정적으로는 무력 제재 기구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국제연합, 즉 유엔에서는 국제연합군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쟁에 유엔이 물리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군사적인 기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제연맹은 그러한 물리적인 제재기구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후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는 경과와 진행 과정을 국제연맹이 막아내지 못한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해야만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진짜로 독일이 도대체 갚을 수 없는, 독일이 10년, 20년, 100년 지나도록 갚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상금 금액이었어요. 독일이 도대체 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도 하고 배상금을 제대로 갚아나가지 못하자 결국 승전국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독일의 배상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50%, 또 50%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문제는 그렇게 배상금을 엄청나게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배상금 액수마저도 독일이 부담하기에 너무너무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 경제공황을 맞이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너희들도 반드시 도덕적이진 않잖아? 근데 왜 우리 독일에게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배상금을 물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마저 다 뺏어가는 거야.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적대의식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1920년대는) 세계사적인 대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세계사적인 번영이 아니고 승전국들의 대번영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승전국 중에서도 미국의 번영의 시기였죠. 왜냐?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터는 유럽이었죠.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그것을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등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올렸고요. 전쟁에 승리한 이후 막대한 배상금 등을 챙겼고 그 다음에 군수물자를 생산하면서 발전하였던 산업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고층 빌딩의 상당수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 혹은 영화,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하던 어느 날 오로지 번영만, 부귀와 영화만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자본주의에 큰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게 1929년 경제대공황이죠. 자본가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이윤을 발생시킨다. 근데 문제는 더 많이가 무엇을 넘어서 버리냐면 소비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수요할 수 없는 소비 수준을 넘어서서 더 많이 생산돼 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과잉 생산이라고 하죠. 과잉 생산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팔지 못해서 재고로 남은 수많은 생산품들은 그대로 자본의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죠. 자본의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면 더 이상 노동자들한테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노동자들한테 급여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자본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을 다 해고시킵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죠. 실업 상태에 놓였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줄일 수밖에 없냐면 소비 수준을 줄일 수밖에 없죠. 심각한 소비가 위축됩니다. 문제는 소비가 위축되자 자본가들이 만들고 있었던 수많은 상품들을 더 이상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결국 그러한 구매력의 감소는 더 많은 재고를 양산했고 더 많은 재고는 더 많은 자본의 회수를 어렵게 했고 기업을 어렵게 했으며 더 많은 실업을 만들었고 더 많은 실업은 더 소비력을 혹은 구매력을 축소시켰으며 더 많은 재고를 양산시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악순환이 부사삭 하고 되풀이되면서 전 세계 자본주의가 순간 폭망해버렸던 것이 1929년 경제대공황이죠. 이번에는 세계 경제대공황의 위기를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했는지, 공황에서 어떻게 탈출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그리고 후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황에서 탈출하는 방법 구분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그랬죠. 흔히 말하는 이게 제일 많이 여유롭게 갖추고 있었던 국가였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느슨한 허리띠 대통령, 루스벨트죠. 이 느슨한 허리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이른바 뉴딜 정책을 취합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본의 여유가 있었던 국가가 먼저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를 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들을 양성해내죠.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 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가운데 그들을 어느 정도 소비력 혹은 구매력을 갖출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추게 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생산해냈던 수많은 생산품들을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다시 또 정상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공황 탈출 방법이었었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죠. 예전에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이론과 방향을 제시했던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시절에 본래 자본주의 출발은 이른바 자유방임주의,
시장의 원리에 모든 것을 맡겨두어라, 냅둬라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였지만 루즈벨트가 적용했던 이른바 뉴딜 정책은 국가 권력이 시장에 일부 개입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의 기본 방향을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죠.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상징되는 수정자본주의의 경제학적,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한 인물은 바로 케인즈죠. 그래서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를 이른바 케인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20세기 자본주의의 중요한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어떤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식민지가 많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 자기들 식민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른바 영국 연방, 프랑스 연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민지를 하나로 돌돌돌 뭉쳐가지고 이를테면 영국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이거나 식민지였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다음에 캐나다, 인디아 자기들끼리만 보호무역을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무역 거래를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보호무역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른바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 블록, 경제 블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 당시 프랑스 화폐가 화프랑이었죠. 그래서 프랑을 중심으로 했던 프랑 블록이라고 하는 경제 블록을 통해서 위기 탈출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경제 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고 그 이전부터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공황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근데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다 치는데 좀 찌질했던 자본주의 국가들, 이를테면 1차 세계대전에서 철저하게 밟혔던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날까요? 방법이 없네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상금을 받아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배상금을 뜯어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은 승전국에 대한 대단히 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죠. 경제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독일 국민들의 눈에 띈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멍뚱거리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독일 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자기들의 심각한 처지와 상당히 상반되게 비교되는 부분이었고 결국 이 분노는, 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분노는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고 사실 이것을 자극하고 만들어냈던 것은 우리 게르만 민족, 저들 유대인, 저들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민족적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했던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와 같은 정당이 탄생함으로써 발생된 일이었죠.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전체주의의 등장은 유럽의 정세를 크게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전체주의란 게 뭔가요? 국민 개개인보다는 국가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을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혹은 전체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려고 하는 정치적 경향이 전체주의입니다. 따라서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전체주의를 독일 국민들은 혹은 이탈리아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왜 지지할까요? 우리 위대한 독일 민족의 영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우리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힘을 한데로 다 모아서 전체 이익, 우리 게르만 민족 국가인 독일의 이익을 최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돌프 히틀러의 주장이 워낙 잘 먹혔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시 독일 국민들이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고 매우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면 이런 전체주의는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심각한 경제 위기로부터 주변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 같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확산으로 이어져 나갔으니 이렇게 등장했던 전체주의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등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을 호소하고 혹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승전국들이 그러한 독일, 이탈리아 등의 요구를 받아줄 리가 없죠. 결국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죠. 한편 전체주의의 등장에는 독일과 이탈리아만 있었나요? 아니죠. 저 멀고 먼 아시아에 일본도 있었습니다. 1929년에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19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일본 내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이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불려지는 전체주의를 점점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역의 확대, 식민지 확대를 통해서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주의적 성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유럽의 전체주의와 만나서 3개 나라,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사이에 동맹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죠. 결국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일방적으로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군을 얕봤던 당시 프랑스는 마지노라고 하는 지역에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하고 독일군을 막아냈어야 했는데요. 마지노선을 빼앗긴 프랑스는 결국 독일에게 패배하고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최후의 방어선을 뜻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독일에게 패배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일본은 1941년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펄하버죠. 진주만에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고 미국을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진주만 폭격은 미국이 건국 이래로 자신들의 본토가 외국 국가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되는데요. 당시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군의 수많은 해군 군함들, 공군 전투기들의 상당수가 다 파괴되고 침몰해버리게 됩니다. 미국이 수많은 전력상의 손실을 본 상태에서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결국은 일본의 우위 속에서, 일본의 주도권 속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본이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전쟁을 개시했던 거죠. 하지만 유럽에서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던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943년 이탈리아가 45년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유럽 전선은 마무리되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어땠을까요? 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군의 군 병력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기 위해서 일본이 작정을 하고 모든 군 병력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항공모함, 구축함 등을 총동원해가지고 미드웨이를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정보를 입수했던 미군이 미드웨이에 도착하기 전에 해상에서 일본군 대규모 함대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이 모두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전력상의 균형이 맞춰져 버린 거죠. 미군은 본격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이 드디어 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괌에서 날아오른 B-29 전투기와 수많은 전함들이 사이판을 점령시켜버리죠. 그리고 사이판에서 유황도라고 불려지는 일본 섬마저 점령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패색이 짙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일본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을 벌여나가게 됐고, 결국 1945년에 이르러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결국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도 결국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등의 연합국 측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등은 1943년 이탈리아가 패전을 할 무렵쯤 돼서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과 같은 이 동맹국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회의가 1943년 카이로 회담이었죠. 이 카이로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렸던 동맹국들의 식민지 처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독립시키는 방안이 최초로 논의됐던 회의가 바로 1943년 카이로 회담이었겠죠. 이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의논되었던 향후 국제 질서는 그 다음 이루어졌던 포츠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확정돼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1, 2차 세계대전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교실에서는 식민지였던 조선과 이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중국이 각각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1, 2차 세계대전 시기를 관통해 나갔는지,
교실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실에서 만날게요. 안녕. 해석이 아니라 체험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